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7일 목요일 밤 9시 32분입니다. 오늘은 저도 좀 집을 비웠다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제서야 좀 녹화를 하는데요. 낮에 그래서 리플 같은 걸 못 봤습니다. 저도 방금 전에서야 좀 들어와서 리플 좀 읽고 이래저래 했는데요. 그와 관련된 리플은 조금 이따 이거 영상 녹화해놓고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제 리플 내용들 좀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어젯밤에 FOMC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FOMC 회의에서 굉장히 완화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24년에야 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든가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양적 완화를 해줄 거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그거 보시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연방준비제도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때 위기가 온 적이 없다. 근데 이번에 너무 완화적으로 나와서 이거 주식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그런 이야기 한 다음에 한국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대략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지 좀 감이 오시죠? 어떤 연방준비제도의 정책들하고 주식시장의 반응에 관련돼서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거고, 옛날과 지금의 차이가 뭔지에 관련돼서 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뭐 보시다시피 자료 준비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사이트 아무 때나 들어가셔서요. 대표적인 주식 그 주가지수 몇 개 띄워 놓으시면 됩니다. 뭐 S&P 띄워 놓으셔도 되고요. 코스피 띄워 놓으셔도 되고, 다우 띄워 놓으셔도 되고, 나스닥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대표적인 주가 지수를 월봉 단위로 띄워 놓으시고요. 여기에 기준금리 같이 비교하시면 되겠죠. 이 차트 사이트에는 제가 알기로 트레이딩뷰닷컴인데 여기는 저기 기준금리가 제공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와 똑같이 움직이는 미국 3년물 아니 저기 미국 3개월물 채권금리를 이렇게 아래쪽에 띄워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우선은 좀 어떤 그 기본적인 베이스에 관련된 설명을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뭐 한 3에서 5분 정도 스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금리가 인상하는 구간과 인하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인하가 되는 이런 구간들이 있는데, 왜 금리를 인상하고 왜 금리를 인하하는지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자면, 자, 경제가 좋아지면요, 물가가 오르게 되죠.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돼요. 인플레이션 생기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게 연방준비제도가 하는 일이에요. 달러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 그게 미국 중앙은행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돈의 값을 올리면 돼요. 돈의 값을 어떻게 올린다? 금리를 올린다. 기준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뭐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뭐 금리를 인상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교과서적으로 그냥 가장 어떤 그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요게 기본적인 논리예요. 자,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은 미국이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요. 자, 그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월봉 띄워놓고 보세요. 밑에 연도하고 비교하시면서 보세요. 금리를 떨어뜨리는 건 어떤 경우냐? 금리를 하락시키는 거는 뭐냐면은 경제가 안 좋아져요. 그럼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디플레이션. 또 그리고 뭐 실업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막고 좀 경제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를 부스트업 해주기 위해서 돈의 가치를 좀 낮춰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함으로써 기준금리를 낮춤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를 조금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이 추락하고 있는 경제에 조금 더 부양을 해줄 그런 목적을 갖고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보시면 금리가 올라갈 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금리가 올라갈 땐 집 팔고 땅 팔고 막 진짜 다 팔아갖고 빚내서라도 주식을 사야 돼요. 왜냐? 연준이 인정한 호황기이기 때문에 주식을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사야 됩니다. 무조건 사야 돼요. 이런 구간들 주식을 반드시 사야 되는 구간들입니다. 대세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요.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대세 상승이 일어나는 구간이 금리 인상기입니다.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쫄지 마시고 반드시 주식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금리를 내린다, 부양책을 쓴다, 유동성을 푼다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유동성을 풀고 부양책을 쓰고 금리를 내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고 있을 땐 주식 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루어졌던 그 주식시장과 이 어떤 금리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베이스입니다. 이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이 논리에 의해서 아침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들, 그 논리에 의하면 맞는 거예요. 이제 그 논리에 의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위기가 언제 났었어요? 위기가 언제 났냐면 연준이 과도한 긴축을 했을 때 어떤 위기가 나게 됐습니다. 과도한 긴축을 했을 때 금리가 오르고 오르다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플랫한 구간에서 위기가 발생했었죠. 이런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야, 연준이 긴축이 아니고 완화를 하고 있는데,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이제 버블이 붕괴가 되는 게 아니고 주식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전통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맞습니다. 근데 이번과 옛날이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게 조금 그분들의 이야기가 조금 틀리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볼 부분은 뭐냐면은요, 이 주식시장의 어떤 고점 뭐 이런 거 하고요. 주식시장이 언제 버블을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것들, 주식시장이 언제 비싸냐, 언제 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사라지는 지점들이냐, 언제 고점이 나오냐 이런 거 하고, 그게 이제 1번으로 볼 거고요. 2번으로 볼 거는 연방준비제도가 언제 부양책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보세요. 대부분 보시면은 금리가 피크를 찍을 때와 주식시장의 고점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죠? 거의 일치해요. 거의 일치해.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지금까지 연방준비제도들은 이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이제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언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언제 부양책을 써줬냐면, 경제가 안 좋아졌다. 주식시장이 꺼진다. 경제가 안 좋고 지표들이 꺼진다라고 이런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부양책을 살그머니 써줍니다. 그러니까 그 연방준비제도 역사가 한 100년이 좀 넘는데요. 그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연방준비제도는 항상 뒷북만 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고 나면 유동성을 공급하고, 안 좋아지고 나면 유동성을 공급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항상 욕을 먹었던 거예요. 그랬던 점이 그랬던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점이 언제 나왔냐? 금리 피크일 때나 아니면 금리가 옆으로 길 때 고점이 나왔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유동성을 뒤늦게 공급했다, 뒤늦게 부양책을 써줬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1번, 2번,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의 특징이라고요. 연방준비제도가 했던 일들의 특징. 늦게 공급했다, 주식시장 고점과 어떤 금리의 뭐 플랫한 시점, 금리가 피크 치는 시점은 고점이 같이 나왔다라는 거. 이게 이제 지금까지 특징이에요. 지금까지 100년간의 특징이었는데, 딱 하나,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게 약간씩 좀 변형이 돼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였는데 지금까지 이런 기출문제 패턴대로 안 나오고, 이번에는 이게 꼬인 거예요. 이번에 이게 살짝 꼬였어요. 어떤 점이 꼬였냐면은, 우선 가장 크게 말씀드릴 게 2번이 꼬였습니다. 2번이.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00년간의 삽질을 딛고 드디어 연방준비제도가 부양책을 진짜 좋은 제 타이밍에 줬어요. 물론 저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는 연방준비제도는 굉장히 잘한 것이 되죠. 왜냐하면 뭐 그럭저럭 금융위기 안 내고 잘 버티고 있잖아요.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뭐 채권시장도 정상이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는 거죠. 뭐가 달라졌냐면, 이번에는 위기가 제대로 나기도 전에 그냥 이제 좀 불이 좀 날랑말랑 하는데 거기다 대고 소화기를 빡 뿌려버리니까 이제 불이 초기 진화가 돼버린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옛날에는 집이 이미 한참 불난 뒤에야 와가지고 소화기를 좀 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다 홀랑 타버렸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불이 조금밖에 안 붙었어요. 야, 불이 저기서 연기가 나는 것 같은데 하니까 금방 와가지고 소화기를 뿌려버렸어요. 연방준비제도 100년 역사상 가장 빠른 대처를 보여줬습니다. 그게 좀 이제 옛날과는 차이점인 거고요. 지금까지는 위기가 나고 나서
부양책을 써줬는데 이번에는 부양책을 위기가 나는 도중에 써버렸다라는 점이 하나 차이점인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1번도 같이 좀 변화가 되게 되는 거죠. 주식시장이 원래 여기쯤에서 고점이 나오는 게 맞긴 맞아요. 여기쯤에서 고점 나오는 게 안 그래도 비슷하게 맞긴 맞죠. 비슷하게 맞긴 맞는데,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타이밍이 틀어지다 보니까 소화기를 그 부양책을 엄한 타이밍에 너무 빨리 써버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버블이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이미 경기는 불황기에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 그 연방준비제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미국 기준금리 딱 차트를 띄워 보시면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준금리 인하기에는 이렇게 음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기 불황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불황기에 지금 유일하게 지금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이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건전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불손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주식을 안 사줘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너도 나도 다 주식을 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 이게 지금 뭐예요? 이 불황인데 이제서야 주식시장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실 여러분들 그 주식시장이 제일 기준입니다. 주식시장이 제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주식시장이 사실 어떤 그 고점이 어딘지만 안다면은 정말 완벽한 어떤 불황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긴 하거든요. 그죠? 사실 지금까지 그 주식시장이, 그죠? 주식시장은 그래서 경기 선행지표로서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완벽하게 읽을 줄만 안다면은 주식시장 버블이 생기면은 그 뒤로 반드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미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여기서 지금 버블이 더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결과는 얼마나 더 처참할까요? 여기서 지금 이 연방준비제도가 너무 부양책 쓰는 타이밍이 빨라갖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앞으로 무슨 일이 날 수가 있는데, 이제 대응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대응할 만한 수단이 없어요. 물론 뭐 MMT라는 정책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긴 하는데, 알 수가 없죠. 뭐 그거 아직 처음 써보는 정책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도 일종의 양적 완화가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지금까지 이 부채 파티 벌여갖고 문제가 되는 건데, MMT는 결과적으로 또 더 부채를 늘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으신지 좀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 횡설수설 떠들어가지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가 다르다. 주식시장 고점 나오는 타이밍이 원래 여기서 나온 고점이 원래 여기서 죽었었으면은 그냥 참 좋았는데, 지금 고점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있죠. 원래는 보통 뭐예요? 금리가 올라가다가 플랫한 구간에서 고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금리 피크와 함께 주식시장 고점이 같이 나오는 게 보통인데, 보시다시피 금리 피크하고 주식시장 고점이 완전 이제 따로 놀지 않고 있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버블이 뒤늦게 형성되는 거예요. 불황기에. 여러분들 이거 잘못 꺼지면은 이거 진짜 목표치가 어마어마하게 아래쪽으로 많이 내리꽂힐 수 있거든요. 이미 불황기라는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불황기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고 있다. 지금 금리 인하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금리 인하기에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걸 아무튼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제도가 부양책을 써주는 타이밍이 굉장히 지금까지로 봤을 땐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랠리를 좀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게 물론 이걸로 혜택 보신 분들은 정말 다행이지만, 이거로 이제 그 뒤늦게 남들이 돈 벌었다고 해서 이런 자리에 잘못 들어가면은 진짜 결과가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섬뜩한 건 어쨌든 연방준비제도가 인정한 그 어떤 불황기인데, 불황기에 버블을 만들고 있다는 게 진짜 이게 옛날에 비해서 어떤 2007년, 2008년 금융위기보다 전 이게 더 오히려 이런 점에서 불황기에 버블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굉장히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보다 전 더 클 것도 이때보다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2007년, 2008년보다. 자, 아무튼 연방준비제도의 타이밍과 금리와 이 고점 만들어내는 이런 타이밍들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조심해야 된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일부 분들 이제 리플을 보면은 인디언 기우제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넌 맨날 위기가 온다 그러는데 언제 오냐. 24년에 올지 23년에 올지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2020년, 21년 금융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몇 달 남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어쨌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지금 인버스를 여러분들과 변곡을 잡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인디언 기우제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매일매일 이제 하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뭐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놈 또 인디언 기우제 하고 있다 또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인디언 기우제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좀 어떤 기준과 어, 증거들을 가지고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 지금쯤 반드시 잡아봐야 된다 하면서 12월 달 월봉 볼륨점인데 찍고 나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아무튼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이 시황 얘기가 다 엉뚱한 대로 좀 많이 넘어왔네요, 그죠? 사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이게 NG가 사실 몇 번 났어요. 그래서 원래 9시부터 녹화 시작했는데 지금 47분째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녹화를 중간에 했던 거 2번 지웠어요. 말이 꼬여가지고 저도 정리가 안 돼서. 아무튼 좀 이해들을 좀 제가 녹화한 거를 보고 여러분들도 좀 뭔가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리플로 설명드릴게요. 궁금한 거 꼭 물어봐 주세요. 그런 이야기 드리고, 한국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 이제 간단하게 보고 마칠게요. 뭐 특별히 볼 게 없어요. 특별히 볼 게 없어. 보시다시피 오늘도 하방경 직성을 보였죠, 그죠? 장중에 좀 무너지다가 하방경 직성 보였다. 아침에 말씀드린 거 풋옵션이 도치형 몽이 2개가 나오면은 어떤 강력한 지지력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풋옵션들이 외가가 다 무너졌어요. 외가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건 지지력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한 번 더 위쪽으로 더 한 번 슈팅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풋옵션이 적당히 오늘 정도는 좀 뭘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1단계로 지켰던 라인들, 대략적으로 표시를 하자면 1단계로 지켰던 라인들이 있고요, 여기. 그리고 2단계로 지켰던 라인이 있고, 지금 3단계까지 무너졌죠. 이렇게 하면 이거 풋옵션 또 와장창 또 한 번 더 쏟아질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지금 이렇게 확 쏟아지면은 이제 더 이상 안 쏟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은근슬쩍 또 여기서 변동성 죽이면서 빠져가지고 풋옵션이 다시 한번 진짜 곡소리 날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겠습니다. 이게 적당히 빠졌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기간 조정이 너무 좀 길게 왔거든요. 기간 조정으로, 이게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이 전혀 안 나오고 기간 조정으로 결국 이 부분을 거의 한 달 가까이 오면서 소화를 했다는 얘기는, 잘하면 한 번 더 위쪽으로 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콜옵션 같은 걸 보셔도요, 외가들도 그렇게 솔직히 잘 안 죽더라고요. 보시면은 외가들도 보이시죠? 외가들도 지금 대부분 어떤 박스권 어떤 이런 조정으로 좀 끝나가고 있어요. 물론 이러다가 무슨 일 나서 그냥 뭐 360이 깨면서 죽을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 이 변동성 지수의 모양을 보나, 이 옵션 쪽의 모양을 보나, 선물 쪽의 모양을 보나, 이거 한 번쯤 빠져야 될 타이밍에 지금 안 빠지고 지금 너무 오래 버틴 거거든요. 이쯤 되면은 다시 한번 위쪽으로 한 번 더 쏠 가능성도 뭐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들을 좀 해 보셔야겠다. 그러니까 놀러 나가자. 놀러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 방금 한 얘기가 이런 차원에서도 설명이 되는 거죠. 변동성 지수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변동성 지수 저점부터 지수 고점까지 해서 보통 한 15에서 20거래일 정도 하고 나서 지수가 시장이 자빠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언제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거냐면은 그 6월달이나 여기 8월달처럼 이런 구간들이 있었어요.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면서 지수가 같이 상승하고 나서 그 뒤로 시장 폭락 나왔었잖아요, 항상. 그 과정들을 보면 변동성 지수 저점 나온 날하고 지수 고점 나온 날하고 한 15에서 20거래일 정도 걸렸다고요. 15에서 20거래일 정도 이후에 어떤 폭락이나 이런 게 나타났는데, 지금 보시면 변동성 지수 저점 나온 날이 11월 20일인데 11월 20일부터 해서 지금 20거래일 지났단 말이죠. 20거래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튀어오른다면은 이거는 조금 변동성이 안 튀어오르고 이렇게 꾸역꾸역 변동성을 살살살 죽이고 있다는 얘기는, 잘하면 한번 위쪽으로, 그죠? 한번 주식시장이 위쪽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지는 않겠냐라고 봐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비슷한 예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 미국 변동성 지수 보다가 이런 모습을 좀 발견을 했는데, 미국 변동성 지수입니다. 뭐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 미국 변동성 지수는 이런 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 이때도 지수 올라갔거든요. 어쨌든 S&P 지수는 계속 올라갔잖아요. 계속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변동성 저점 지켰단 말이죠. 그 변동성 저점 지키다가 한번 무너지고 나서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지금 변동성 지키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한국장이 여기서 너무 오래 개겨가지고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서 자칫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번 레벨 다운 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변동성 지수 한 번 더 아래쪽으로 출렁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한 번 더 이래저래 옵션의 관점에서 보나 뭐 변동성의 관점에서 보나 아니면 단순히 선물 차트 기준으로 보나 이거 빠질 때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오랫동안 이 기간 조정으로 나온다면은 그죠? 이거 가격 안 빠지고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뭐 지금 상황에서 위쪽으로 계속 베팅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투자할 자리냐 아니냐를 좀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소 여러분들 저는 볼린저 밴드 밖에서는 그쪽으로 안 따라갈 겁니다. 볼린저 밴드 바깥에서는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구간 여러분들 이 코스피 선물이 볼린저 밴드 바깥에 튀어나와서 좋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가만히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지금 굉장히 어쨌든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상승 베팅을 하기에는 좀 가격적인 부담들이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는 뭐 위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상승으로 보는 건 좀 불편하고 그래서 상승 베팅 하지 말고 뭐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놀러 다니세요. 놀러 다니시다가 기회가 오면 다시 아마 만약에 제가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만약에 한 번 더 위쪽으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360이 붕괴시키면서 그냥 아래로 냅다 꽂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고점 못 넘은 거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 이런 변동성 지수나 옵션 쪽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위쪽으로 한 번 더 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아무튼 뭔가 붕괴되면 해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금은 여전히 계속 좋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위쪽으로 예를 들면 뭐 370을 돌파한 짝 하면은 뭐 그때 뭐 따라가시든지요. 굳이 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쨌든 이번에도 만약에 위쪽으로 날아간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주식이 또 오른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변동성을 또 동반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슬슬 오르진 않는다고요. 이제는 장대 양봉이 튀어나오고 그렇지 이제는 뭐 하루에 0.3% 0.5% 이렇게 오르진 않는다고요. 오르면은 뭐 선물 5포인트 7포인트 10포인트씩 오르지. 그러니까 그럼 또 콜옵션 또 그죠? 변동성도 터지고 또 다시 변동성 지수는 주식 오르면서 변동성 지수 또 안 빠지고 또 올라가고 또 그러겠죠. 아무튼 뭐 그런 모습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한 달 기느니 위쪽으로 차라리 몇 번 정도 더 쏴버리는 게 더 빨리 어떤 기회가 오는 지름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냥 무너지는 것도 이상하진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위쪽으로 한 번 더 쏠 가능성도 좀 코스피는 염두를 해 놓으셔야겠다라는 이야기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할 때 아니죠. 가만히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뭐 상승 베팅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거고요. 저는 안 한다 이거죠.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본인들의 판단이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 밤 같은 경우는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지금 보시면 오늘 굉장히 좀 독특한 일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유로화가 폭등을 하고 있고 골드가 폭등을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골드가 폭등하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네요. 반면에 오늘도 재밌는 거는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지금 폭락하고 있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폭락하고 있죠. 달러 인덱스는 폭락하고 있는데 자, 우리의 위안화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 무슨 일일까요? 그죠? 오늘 원화도 보시다시피 강하지 않았다. 오늘 원화도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죠?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긴 한 겁니다. 지금 제 생각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다 꽂는 거는 이거는 뭔가 유럽 쪽하고 미국 쪽에 무슨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제가 어젯밤에 이런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천하 3분지계라고 미국 그리고 중국, 유럽 이렇게 좀 따로따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따로따로 봐야 되지 않겠냐. 유럽하고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이제 미국인데, 유럽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돼 있어 갖고 막 보시면 달러 인덱스 폭락하고 유로화 폭등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 가운데서 중국은 지 혼자 슬슬슬 또 약세로 가려고 또 그러지 않고 있습니까, 환율이. 아무튼 좀 뭔가 좀 중국만 이렇게 좀 이쪽 세계만 좀 따로 좀 뭔가 좀 움직이는, 얘네하고 상관없이 미국하고 유럽 쪽 상관없이 좀 얘네만 좀 따로 지금 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약간 얘만 좀 왕따된 듯한 느낌. 근데 여기 문제는 근데 한국도 여기 껴 있다는 거죠. 한국도 이쪽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위안화하고 원화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있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뭐 보이고 있죠. 아무튼 신기합니다. 주식시장은 뭐 계속 또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뭐 계속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솔직히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지지나 저항 정도 말씀드리자면요, 여기가 여기 정도가 중요한 자리였죠, 그죠? 뭐 3,700, 그죠? 3,700 돌파 안착하면은 위쪽으로 더 가는 거다. 3,700이 어떤 지지선이었는데 3,700이 저항이었는데, 그 저항 안착하니까 보시다시피 좀 더 상승하고 있다. 물론 밤 10시니까 아직 모릅니다. 미국장 본장 개장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간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3,700, 그죠? 3,700이란 자리를 또 어떤 중요한 자리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리고, 나스닥도 보시다시피 뭐 어젯밤에 전고점 돌파 안착했어요. 그래서 또 날아가고 있긴 한데, 오늘, 그러니까 미국은 목, 금 이렇게 해서 만기죠. 예, 만기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은 어쨌든 생기면은 미국 만기 끝나고 나서 생기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쉽게 안 빠질 거예요. 그 미국 만기 이런 거 있어서 최소 다음 주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놀아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빅스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약한 우상향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일단 심상치 않네요, 그죠? 미국 만기 끝나고 나면 얘 다시 이렇게 더 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지금 할 수 있는 건 어떤 변동성 지수가 슬슬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면은 원화 약세 베팅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 좀 길게 좀 떠들었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